저 쉬는 시간 사이에 머리를 좀 묶고 왔습니다. 아, 땀이 나가지고 저 잘 옷을 좀 어울립니다.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근데 우리 보락 과장님은 또 그 사이에 또 옷까지. 네. 어, 저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뭘 담당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본론 들어가시죠. 저희 그 동학혁명 때 일제에 의해서 학살된 이제 저희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우리 동학혁명 전에도 사실은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지금은 뭐 한일 역사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라서 뭐 일본에 가지 못하지만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는 교토를 갔다 왔어요. 교토에 잠시 들렀다가 꼭 가볼 곳이 있어서 코무덤을 갔다 왔습니다. 이총. 네, 이총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사실 이총이면은 귀무덤이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귀는 그때 당시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당시에 이렇게 그 조선 사람들의 코를 베고 또 귀를 베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몇 명을 베었느냐 뭐 이런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사실 귀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를 베다가 귀는 두 개니까 코 하나를 이렇게 베어가서 그게 이제 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코를 베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유재란 당시에 참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카와우치 히데모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선물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진중일기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낱개로는 복제품은 진주에도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확인했고요. 그 진주박물관에도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선인 18만 5,738명. 예, 이 38명의 코를 베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군은 약 3,000명 정도 돼서 총 합계가 21만 거의 5,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뭐 20만 이상이 되는 조선인들의 어떤 코를 베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코무덤을 보고 제가 사실 거기서 가져간 술도 보면 일본 술밖에 없었어요. 일본 막걸리인가요? 사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뿌리면서 제가 이게 참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막걸리를 안 가져간 게 참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가 풍국신사라고 있잖아요. 네.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 신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사에서 보면은 그건 그들이 이걸 왜 세웠냐라고 보니까 전리품으로 세운 거더라고. 거기다. 그럼 이게 네. 이게 그 사람을 추모하거나 미안해서 세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풍국신사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저렇게 많은 전리품을 이렇게 쌓았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때 이제 선봉에 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세례명이 이제 아우구스티노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도 십자군 전쟁 때 그때 이제 이슬람인들의 코를 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코를 벤 그런 풍습이 이전에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에 보면 불상들이 코 없는 불상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운 분들은 민속학에서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자 풍속이라 그러죠.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 풍속에 의해 가지고 이 부처의 코를 갈가서 그걸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불상들은 그래서 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이쪽 전통에서 뭐냐면 코를 벤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코를 갖다 벤다는 거는. 그래서 그 유럽의 이 조각상들 보면 인물상들 보면은 이 코가 없는 이 조각상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운을 꺾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없앴다 그래요. 그럼 뭐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어떤 기조들이 기독교를 타고 고니시 귀나카에게로 와서 임난 때 코를 뱄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 그 그러니까 전공을 갖다가 확인하는데 머릿수로 세요. 배운 머릿수로. 그런데 그 초창기 얼마나 우리 이 조선인들이 많이 죽어요. 병사들이 속수무책을 당하면서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백 명, 수만 명의 그 머리를 한 번에 배에 실어가려고 해봐요. 그 얼마나 불편하고 그 썩고 냄새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하고 코는 얼마 뭐 그 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도 편하고 뭐 혐오감도 들어가고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코를 베어갖고 귀를 베어간 것이지 그런 뭐 서양의 그런 그 코 베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죠. 그 사실은 뭐 머리도 좀 베가긴 했지만 그건 아마 주요 인물일 거예요. 무슨 장군이든지. 그래서 머리를 베가고 그 나머지는 거의 이제 코와 귀를 베어갔는데 나중에는 아마 코를 베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처음에 이게 벤 사람은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걸 또 보내주고 그걸 전리품을 꼭 보내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또 발급을 합니다. 코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코는 3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주박물관에 있는 건데 3,369명의 코임을 인증함.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갖고 있고 코를 이렇게 몇 박스에 걸쳐가지고 실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죽은 사람의 코를 베는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잔악한 행위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는 일반인들의 코와 귀를 베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그 임진왜란 정유회란 끝나고 나서 코 없는 조선 백성들이 많았다는 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가 이제 코를 갖다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흉측해요. 그 우리가 보통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반인들이 꺼려 해가지고 격리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말을 섞지도 않았죠. 예. 뭐 그때 당시에 봉합 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아예 배 갔으니까 봉합도 못 하죠. 네. 성형 수술도 어렵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인들의 어떤 잔악상은 이게 뭐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더군다나 이제 잔악성인 이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 전쟁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뭐지 뭐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뭐 아기를 갖다 찔러 죽인다든가 아니면 온갖 이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했잖아요. 일반적인 전쟁의 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경우 수들보다 더 이렇게 그 잔인함의 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일본 대중문화 보게 되면 특히나 이 하드코어라고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게 이 일본 문화에서는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SNS에 제가 이제 애비 우리말 애비 하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렇게 뭐 어린아이들 뭐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하면 뭐 애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애비라는 말도 사실 이때 나온 얘기라고 속담이라고 하죠. 네. 뭐 입이라고 하잖아요. 비는 코고 귀는 귀가 이니까 귀와 코를 조심해라. 옛날부터 그런 임진왜란 때 이렇게 배워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지면 안 된다. 조심해라라고 하는 때 요즘에 뭐 지금까지도 쓰죠. 뭐 애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서울 갈 때도 보면은 서울 가면 이제 코베 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당했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 그런 것이 이제 언어로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임진왜란 때라든지 그 정유재란이라든지 이때도 이런 어떤 잔혹성을 보였는데 특히 일제 시대 우리 식민지로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들의 어떤 잔악함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하나하나 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일 항쟁기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우리 흔히 이제 2차 세계대전 하면은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을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동서양 막론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희생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전 독립기념관장인 김상훈 관장님께서 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평전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제의 잔혹사 70년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또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학살과 침탈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을 한 70여 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70여 년 동안에 끊이지 않고 이러한 학살과 그리고 침탈이 자행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침략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은 어림잡아 8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5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빼앗겼고 또 1천여만 명이 중경상을 입고 또 300여만 명이 각종 징용, 징병, 요즘 많이 나오죠. 강제 징병, 그다음에 노력동원, 학병, 그다음에 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합하면은 사실 한 뭐 1,000만이 넘는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1,000만이면 당시 인구 예. 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70년 동안 이루어진 거니까 네. 그만큼 누적된 거니까. 그렇죠. 네. 장시간에 걸쳐서 그 정도의 우리가 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거기다 이 독립하자마자 바로 또 이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서 또 수백만이 또 죽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25도 결국은 일본 놈들의 어떤 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저희 살아남은 게 용하네요. 그러니까 멸족하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진짜.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이 일본을 갖다 비난할 때 열도를 다 팔아서 이 보상을 해도 갚아도 모자를 이게 모자라는 판에 계속 이제 억지를 부리고 있다. 뭐 이제 낯짝 두꺼운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하는데 참 그게 맞는 소리 같아요. 사실 뭐 저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저도 태어난 게 참 기적이에요. 네?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뭐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사키에 계셨거든요. 그때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아버지를 등에 업고 계셨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원폭의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어쨌든 다행히 유전이 멀쩡하네요. 네. 다행히 멀쩡해요. 괜찮죠? 네. 뭔가 태어나심의 축하를 갑자기 드리고 싶은 느낌인데요. 잘 그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할머니가 저 뭐 버섯구름 같은 거를 이렇게 봤대요.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실물로 봤으면 진짜. 예. 그리고 그래도, 나서 뭐 기차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마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멀리서 저기 그걸 보신 모양이네. 9월에 우키시마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무사히 한국으로 오셨나요? 얘기를 들으신 건 없나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해가지고요. 어쨌든 그때 뭐 해방 이후에 들어온 게 뭐 그 배로만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우키시마호를 타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또 이따가 뭐 좀 다뤄볼 텐데. 네, 우기시마는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기로 그때 징용됐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광복 후에 네, 이제 뭐 돌려보낸다고 선심 쓰는 척하면서 뭐 아예 몰살시킨 그런 거이 끔찍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일본으로 넘어간 분들은 제가 또 오사카 가서 또 동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1920년대 이후에 배가 이제 오사카로 가는 배가 생겼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진출한 분들도 있지만 또 궁극의 또 마지막에는 또 제주도의 4.3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때 도망 나온 사람들이 또 수만 명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탈출 많이 했죠. 오사카나 이런 쪽으로 숨어들어서 거기 가보면 오사카의 한인들의 반 정도는 제주도 네. 분들인 것 같아요. 하루방 이렇게 있고 가게 앞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4.3 사건 같은 우리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그것도 비극이죠. 그게 지금 여태까지 지금 최근 노무현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뭐 언급된다 하더라도 그건 반란 사건으로 취급됐지. 그러니까 공산당의 그 이 반란 사건, 네. 그렇지. 이승만 정부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전혀 못했죠. 네. 4.3 사건은 나중에 뭐 다룰 기회가 우리한테 있을까 잘 역사이다니까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일 비극이 그때 거기에 부역한 사람이 있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서로 옆집이라는 거. 내 아버지 죽인 사람이 옆집에 살아. 다 떡져가지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일본 놈들 때문에 이게 결국 그것도 일본 놈들 때문인 거죠. 결국 그게 그 비극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식민지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비극이 일어날 일이 없었고. 당시 이제 뭐 사상에 대한 것들로 이제 남북이 갈리게 되는데 그 배경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사상적 한계로서 그 노선이 두 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북한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김일성은 기독교 이렇게 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그래서 인망이 넓어서 뭐 이렇게 그 김일성이가 그 덕으로다가 뭐 이렇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북한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교 행위를 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친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게 친일 청산을 하잖아요. 친일 청산할 때 이 기독교인들도 역시 청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거 그러니까 이 월남을 해요. 살려고 내려와서 자기들은 친일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그걸 세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친일 독립 아니 친일 청산 위원회인가?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면서 네. 친일파들을 대거 기용을 하죠. 심지어 기독교라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서 이제 이 북한에서 친일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철저한 반공투사를 거듭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 탈색을 하는 거죠. 탈색을. 완전히 이제 네.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거군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좌익 계통 그 사람들 갖다 그 앞장서 탄압을 하죠. 거기에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 민간 그 단체인데 결국 4.3 사태도. 네, 그렇죠. 다 이제 거기 연장선이 다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친일과 일제 식민의 이거는 우리 현대 사회까지 그대로 연장선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과 이 일제 식민의 어떤 이 영향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한테는 아주 잔혹하게 영향을 끝까지 미친 거죠. 뭐 지금까지도 사실 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 바로 이 시점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념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며칠 그렇죠. 전에 어떤 뭐 이렇게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는 친일 뭐 이전에도 갔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시위 현장은 항상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친미, 한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 운동을 하려고 해서 뭐 독도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빨갱이가 중요하지.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제 개인 채널도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 듣듯이 지금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누가 친일파고 누가 친일 정치인이고 누가 친일 기업이고 누가 친일 지식인인가라는 게 막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아주 친일을 아예 그냥 커밍아웃을 선언한 네네. 게 많죠. 결국 그 일제 시대 때 친일했던 그 뭐 거기서 후회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도대체가. 아니 가끔 이제 이 뉴스보다 이제 열받는 게 과연 이 독립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청산돼야 할 이 것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자기 아버지나 조상들이 그 친일을 안 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봐서는 아직도 완전히 식민지 같고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아직 그 휘둘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 시기 때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재벌 레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친일을 빨리 해서 그 중간 레벨에 돼야 돼. 이제 그 자세가 아니라면 이건 진짜 미친 거거든요. 네, 뭐 지난 시간에 동학혁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학혁명에서도 30만에서 60만이 이제 거의 이제 학살을 당했다. 뭐 그들의 어떤 일본군과 우리 관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그것은 제노사이드라고도 이제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어떤 학살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교과서에서는 동학혁명 그리고 어떻게 지나갔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민군 그냥 농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심지어 저 학교 다닐 때는 동학난으로 배웠으니까. 그렇죠. 동학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엔 동학난으로 배웠죠. 동학난으로 되었죠. 동학운동 혁명이라는 단어는 대학 와서 이제 운동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이제 동학 농민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동학혁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완벽한 친일 정권인 거야. 그렇죠. 완벽한 친일 정권. 동학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동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말에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동학이 척양척외 그 이제 일본군 몰아내려고 일어섰던 그 동학을 난이다. 그렇죠. 이제 2차 봉기는 그 척외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 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기록한 많은 이 학자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좌파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느냐 아니면은 친일 식민사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느냐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 주류의 이 관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고대사를 다 똑같이 부정한다. 네, 그런 공통점이 있죠. 사실은 뭐 우리가 일제 만행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 내부의 어떤 적들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이제 토베라고 얘기가 저는.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좀 일제가 어떤 만행을 벌였는가 이거에 또 좀 집중해서 또 이제 본주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본주제로 같습니다. 다시 예. 들어가죠. 네, 자, 동학혁명 후에 저희 이제 일제가 저희의 명성황후와 그다음에 고종을 살해를 했죠.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고종 황제의 살해가 결국 이제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동학혁명 때 청일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영유권을 갖다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배우셨죠? 삼국 간섭. 삼국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러파의 그 중심에 이 조선의 왕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이. 그래서 그 왕비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해서 일본이 또 우리가 이제 동학혁명 때 가동을 했던 히로시마의 대본영 거기에서 이제 명을 내려가지고 실제 군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낭인이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뭐 이렇게 자객. 자객들만이 와가지고 위장을 해서 경복궁을 습격해가지고 왕비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군의 어떤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군부의 군사 작전이었다. 그 군사 작전을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좀 뭐 지금은 그 얘기도 있잖아요. 뭐 민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떤 악행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단죄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처참하게 우리의 어떤 왕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리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인공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만행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낭인들 하면은 그 명치유신 네. 때 그 지방 봉건제도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방 봉건 영주에게 속해 있던 그 무사들이 하급 무사들이 대거 이제 실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달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국민군이죠. 그러니까 국민군으로 흡수를 하죠. 국민 개병제를 실시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죠. 뭐 흥룡회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역시 그 군부하고도 결탁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단독으로 뭐 이렇게 낭인들이라 해서 지들끼리 뭐 따로 뭐 정부에 뭐 대항해서 뭐 그런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 이 시해에 동원됐던 낭인들도 결코 뭐 이렇게 단순한 그런 거 길거리 양아치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처음에 흥룡회로 나왔었잖아요. 구동매. 네. 구동매가 흥룡회 소속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이 을미외변 그 명성황후 시해를 일으켰었던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뭐 친일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처음에 1, 2회에 논란이 생겨가지고 바로 바꿔버렸어요. 흥룡회라는 원래 있었던 그 단체에서 이제 가상의 단체로 이제 그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끝까지 24일 다 보고 보니까 아 이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됐었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서양식 옷을 입고 있잖아요. 군복 같이 그런 걸 입고 있고 이제 흥룡의 구동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전통 그 복장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요새로 치면은 마치 그냥 정치인과 깡패 이쪽은 정치인 세력, 이쪽은 깡패 세력 같은데 사실 이토 히로부미도 사무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흥룡의 정체가 뭐냐면은 이 흥룡이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흥룡강, 시라무렌강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일본이 차지하자 하는 의미여서 이 만든 게 흥룡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국주의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죠. 얘들이 뭐 의식이 당연히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그런 이 정객들하고 당연히 이 침략주의자들하고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들 단독으로서 뭐 그렇게 그 거대한 큰 일을 뭐 만주를 갖다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없기 때문에 흥룡회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일본에서 정안론 이제 우파 쪽에 흥룡회가 굉장히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들이 침략 전쟁 선봉에 섰었기 때문에 뭐 일제가 패망했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은 그대로 살아서 본토로 돌아갔을 테니까 그 자들이 그 정계에 진출하고 암암리에 서로 지금의 이제 이 극우파들하고 같이 결탁 당연히 돼 있겠죠. 사실 뭐 정계에 진출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자면은 또 야쿠자로 남아 있는 그거의 어떤 원형이 또 이런 흥룡회라든지 이런 데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고종 황제도 이제 독살이 됐는데 고종 황제께서 독살되기 전에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독살 시도가 있었죠. 사실은 이제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이 있고 나서 이거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보냅니까?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네. 3명을 이렇게 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렇게 3분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일제가 이제 분노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역을 했었던 그 신하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도 일제의 신하겠죠. 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고종 황제 자살을 하든지 자결을 해라. 자결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이제
신하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자기들이 술 먹고 뒷담화로 그런 소리를 했다면은 또 모르는데 그 앞에서 면전에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미 그 당시 이미 조선은 거의 국권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일본 손아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비록 이제 나약하게 이게 비춰졌지만은 나름대로 이 국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얼마나 뒤에서 이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당장 앞에 있는 놈들이 다 이 매국노들인데 그 자들을 데리고 이 강하게 이 국가 붕을 위해서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일 뭐 식민사학 이놈들 보면은 고종은 나약했고 어쩌고 그런 식이었다는 글들을 많이 써요. 여전히 지금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그 낙성대 연구소의 뭐 이영훈이라든가 누구예요? 이런 뭐 이렇게 입으로 욕하기도 좀 아까운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사실 뭐 그런 몇 사람의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의 학계도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결론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떤 기사나 이런 걸 보면 학계에서는 고종의 독사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설로 국사학계에서는 이런 독살설을 정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자들이 받아 쓴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정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냥 썰이다. 설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설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내용도 그러니까 포함하고 증거가 없다 이 있거든요. 말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순종실록 1월 그러니까 12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고종이 승하하시던 그날 숙직을 한 사람이 자작 이완용과 이기용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완용도 여기에 이제 가담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추정이 사실 가능한데요. 뭐 지금 우리가 이게 독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이 일본 국내청의 제실회계 심사국의 장관이었던 구라토미 유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기 지금 뭐 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기에 독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기에서는 구라토미가 송병준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송병준이 아시죠? 고종 황제를 자결해라. 우리 저 미스터 선샤인에도 연기를 잘했는데 자결을 함으로써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송병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총리 대신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선 총독인 그때 당시 조선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어떤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 하세가와가 고종을 찾아가서 그걸 전달을 했는데 고종이 no 오케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윤덕영, 민병석 등을 시켜서 독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기에서 이렇게 확인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주도한 사람이 윤덕영, 민병석이고 그걸 뒤에서 이제 사주한 사람들은 바로 뭐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든지 조선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윤치호의 영문일기를 보면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제 시신을 염할 때 이제 민영달이 그때 염할 때 이제 현장에 참관을 했었거든요. 그 민영달이 시신을 이제 염한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뭐죠 어의 어의 한진창에게 그때 이제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윤치호에게 전해가지고 윤치호가 이제 그걸 일기로 남겼습니다. 근데 고종의 그때 시신의 상태를 염할 때 이제 그 상태를 보면은 고종의 팔 다리가 한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한복을 못 벗길 정도로 우리가 한복 바지 통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한복을 못 벗길 정도로 팔 다리가 엄청나게 부었었고. 그리고 그 입 안에 이제 염을 하니까 입 안을 닦아내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벌려봤더니 혀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가 다 빠져서 입 안에 이렇게 빠진 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검정색 줄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이 상태를 이제 글로 남긴 상태를 보고 이거는 100% 독살이다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일본 놈들은 그러니까 위안부가 없다고
얘기할 때 증거가 없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영훈 이자도 위안부 없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간 동원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일본 놈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걸 갖다 그런 설이 있지만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결국 일본 놈들하고 똑같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학자인지 이게 일본에서 양성된 반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일본 놈보다 더 악독한 골수 외놈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네, 저는 이걸 갖다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투 들으면 아시겠지만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사람이 가끔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말을 배워서 경상도로 다시 와요. 그 사람들이 원래 서울 사람보다 더 깍쟁이야. 이게 친일파들이 이게 친일파들이 원래 외놈보다 더 지독하다니까 이게. 그렇죠. 난 뭐야? 나도 경상도 사람. 나 서울만. 나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깍쟁이처럼 절대 사투리 쓰지 않는 건. 그래도 어쨌든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을 완벽하게 쓰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 흥분하면 사정없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거에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식민사학이 사실은 우리가 고대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고종이 독살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학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준 열사가 거기서 이제 사실은 할복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 그 경찰의 기록에 나옵니다. 할복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1960년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 분사라고, 분노해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말을 못해. 자결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결론낸 사람이 신석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역사 광복을 해야 되느냐는 거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이 일제 식민사학의 이 정신으로다가 철저하게 지금 우리나라 이 주류 사학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완전 토해들이라는 거죠. 토해. 100% 토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어제 복귀대 그 인천 인하대 복귀대 교수 이제 강의를 어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순신 하면은 이순신을 모함한 사람 원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일제에서 심어놓은 스파이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이제 당하셨지. 원균이라는 얘기는 조선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역사를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 배워야 되는지 어제 제가 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엔 모든 그 사료 기록에 있어서 일제 시대 이후에 쓰여진 모든 사료를 일단은 분사해야 된다. 다 없애고 새로 써야 된다. 저는 지금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리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 조선사 3초 원 번역 사업을 따내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집행했어요. 그런데 주류사학에서 이거를 발간한 걸 막으려고 온갖 방해공작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박근혜 정부의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교과서 파동이 있었잖아요. 국정교과서. 네. 거기에 별게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음해를 해서 이게 지금 정식 발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막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유는 뻔하죠. 그게 발간되면 지금까지 지들이 저지른 다 티가 나겠지. 떠들어온 것들이 다 일본 놈들의 이 해놓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걸 써먹었다는 걸 그대로 밝혀진 거니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조선사 편수에 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결국 우리가 배웠던 국사 교과서의 저본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냥 파생돼서 나온 책으로서 그냥 겨우 이름에 대한민국이나 몇 개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써낸 책이 우리가 배웠던 학창시절 배웠던 국사 교과서였을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일제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역사학자라 고대 특히 이제 중고 이전의 역사학자라 하는 사람 태반이 한문을 몰라요. 한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한문을 몰라요. 한문 해독 능력이 없어요. 거의. 단어를 읽어도. 예.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면은 원문을 했으면은 거기다 번역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원문만 달랑 놓고 딴 놈들이 떠들었던 거 그대로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그렇게 해서 논문 하나 딱 내놓고 지들끼리 잘했네 박수치고. 저는 조선사가 꼭 편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거의 완결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2019년까지거든요. 그 5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 5년인데 이게 5년간에 걸쳐서 그 조선사를 완역을 하는데 이게 일본어로 된 조선사 37권 2만 4천 매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조금씩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에서 야금야금 번역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가령 이제 고려라고 하면은 이 고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사라든지 고려에 관한 우리 역사서를 가지고서 고려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 편수의 고려편에 있었던 그런 사료 거기에서 이제 딱 가두어 놨던 그 사료들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고려 국경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사실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논문도 많이 나왔고 책도 지금 여러 권이 나왔는데도 반박 논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이 고려사에도 조선 왕조실록에도 나오잖아요. 고려사에는 이게 고려의 영토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이 선춘천까지 그러니까 고구려 서쪽으로는 고구려를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려사에서 고구려 영토를 갖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압록강을 못 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구려 영토가 지금의 요동반도를 넘어서 지금의 이제 요소까지 원래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이 일제 이 식민사 영향으로다 요동까지만. 그러니까 요하를 못 넘어가고 있죠. 거의 간신히 조금 인심 쓰는 사람들이 대능하 쪽까지만 조금 더 그러죠. 그 국경 그쪽으로는 아예 그냥 뭐 선을 못 꺼 영토선을. 사실 그러니까, 뭐 다음에 한번 따로 다뤄봐도 좋을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발각이 되니까 필사적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 주리사학에서. 똥줄이 타겠네요. 사실 이렇게 조선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순종이 네. 있었지만 마지막 그 왕과 왕비가 이제 뭐 독살과 그리고 이제 뭐 칼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살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에서 이런 상황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 같은 이제 우리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 명성황후의 죽음과 단발령으로 인해서 의병들이 이제 또 다시 네. 이제 막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고종 황제의 독살은 우리가 이제 3.1 혁명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이제 동기부여 그런 것이 이제 되었다. 분노 폭발하는 네, 계기가 된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1 운동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나다니엘 페퍼가 3.1 운동의 이제 현장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그저 만세를 부르며 국기를 흔들면서 일병의 칼끝과 총구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읽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촛불 집회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홍콩 시위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총을 쏘고 그렇죠. 칼로 사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냥 평화 시위에 그냥 그대로 무력으로 대응한. 사실은 뭐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그 고해신이라고 해서 여주인공 있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이제 자기를 항상 돌봐줬던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해가 울고 있는데 그 고해신을 갖다가 앞에 한 20-30명 되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맞거든요. 일제가 막 총뿌리를 대놓고 저는 그 부분이 이제 3.1 혁명의 어떤 3.1 운동 당시의 어떤 모습 이렇게 그냥 총뿌리 앞에서도 그냥 겁내지 않고 그냥 물론 겁은 나요. 겁은 나지만 앞으로 그냥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 또 뭐 음악도 굉장히 장중해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이 3.1 혁명에서도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굉장히 많은 또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항상 망각하고 있는 게 한국인은 정치가들보다 국민이 더 강하다는 걸 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그 누구 어떤 네티즌이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국난 극복이 취미인 국민들이다. 그러니까 뭐 외세 들어오면 의병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원래 농사 짓다가 갑자기 군인 됐다가 뭐 나라 힘들면 바로 이제 국난 극복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다. 그런 유전자가 이제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이 이런. 다른 나라들 같으면 노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노예들은 얼싸해가지고 그 뒤에서 이제 칼을 뒤에서 겨눌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노비들까지도 같이 저기 이 외세에 대항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노비들까지. 실제로 임난 때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의병들 때문에. 왕만 잡으면 끝나야 되는데. 일본은 어떠냐면 전쟁을 벌이면은 그냥 영주와 영주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와 사무라이 병사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 있는 민중들은 어떻게 하냐? 도시락 싸들고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에서 도시락 까먹어서 구경하는 거야. 어떤 놈이 이기는지. 그게 일본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로 왔더니 관병 패서 막 가버리고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 입은 죽창 들고 낫 들고 이게 저게 뭐지? 근데 우습게 봤는데 바로 그냥 당하죠. 이 봉오동 전투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봉오동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 독립군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제까지 농사짓던 사람이 오늘 독립군이 된다. 다 보셨죠? 네. 안 봤어요? 봤습니다. 예.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게 그 독립군의 어떤 일원을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건 좋았는데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에 이렇게 그냥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 그 참여했던 정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는 너무 미약했다. 뭐 가만히 뜯어보면은 무슨 개인적인 원한이 있고 아니면 뭔가 삶에 뭔가 좀 불만이 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표현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뮤지컬 영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걸 제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이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표현해 내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근데 뭐 그래도 지금 홍범도 장군이 나온다든지 이런 영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봉이 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영화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네. 독립전쟁에 나온 식민사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영화가 나왔다라는 그렇죠. 거에서 좀 의미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민사관이 어떻게 들어가기가 참 힘든 영화죠. 따지면은. 근데 이제 전투씬은 너무 좀 재미없었어 사실. 그래도 뭐 현대의 어떤 우리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전술을 너무 이렇게 무슨 미국 독립운동 남북 전쟁 때 싸우는 방식의 어떤 뭐 그런 비슷한 걸 갖다 끌어온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들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독립 투쟁의 어떤 우리가 승리한 거를 처음으로 다룬 영화라는 거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데. 저는 이제 영화 마지막에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장군님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라고 했을 때 청산리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투로 청산리 예. 전투 나오나요? 청산리 전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봉오동 전투에서 좀 아쉬웠던 게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재조명이 덜 된 것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이 영화가 무명의 용사를 다룬 건 굉장히 좋았다 이거예요. 무명의 어떤 우리가 있잖아요. 의병이라고 하면 선샤인에서는 아무개라고 표현되고 그냥 무명의 개똥이라고 이제 나왔었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집중을 했다. 예, 그거는 좋은데 이름 있는 사람들 조금 몇 명이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홍범도 옆에 부대인 최진동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대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명이라도 좀 더 달아주면서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은 홍범도 장군님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모르지만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독립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청산리 대첩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청산리 대첩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꾸로 하잖아요.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김좌진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타파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청산리 대첩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큰 공을 같이 세웠구나. 그래서 두 전투에 모두 주인공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죠. 그만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또 그분의 또 말로 같은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돼가지고 그분의 묘가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4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가셨잖아요. 네. 거기서 두 분의 거의 개봉우 선생하고 황모 선생하고 이렇게 두 분의 유해 봉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협상을 했어요. 그 홍범도 장군도 이번에 좀 모시고 오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홍범도의 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도 계속 뭐 반복된 얘기지만은 이 역사학자들이 그만큼 우리 독립 전쟁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뤘다는 거죠. 소홀한 정도? 저는 이걸 지우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 이걸 다루게 되면은 이병도부터 자기가 친일 행적을 그대로 네.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죠. 신석호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서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죠. 사실은 뭐 거의 위안부 문제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은 기다리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다 나 있는 분이 돌아가시고. 다 지금 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연구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구하면은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그걸 다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동안엔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도 없고 증인들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독립운동 뭐 별로 시원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거예요. 이놈들이 반드시. 그래서 토웨 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한국은 독립한 게 아니다. 미군에 의해서 일본이 전쟁에 지면서 저절로 풀려난 거다. 네, 그러니까 딱 이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독립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역사 광복을 왜 자꾸 우리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느냐. 응? 바로 이런 현실 문제가 그대로 우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뭐 방금 전에 홍범도 장군을 얘기했지만은 홍범도 장군이 단순히 이 독립 전쟁만 벌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로 우리가 이제 가장 돼 있는 이 환단고기 문제 있죠. 환단고기 발간에 뒤에서 이 자금을 대셨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환단고기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후원을 하셨죠. 그 전쟁 준비하는 중에 정말 쪼들리고 배고팠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이게 역사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았기 때문에 그 일부의 돈을 갖다 이렇게 희사하셔가지고 환단곡에 나올 수 있었고 그 계현준 선생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이 봉오동 전투가 6월에 벌어지죠. 네. 그 다음에 8월 15일쯤 아마 이건 양력 같은데 이때 일본 놈들에 의해서 이 사지가 잘려가지고 압록강에 버려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끝나고 대대적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잖아요. 이 와중에 그 밀정에 의해서 그 계준 선생이 잡혀가지고 아주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연구를 해서 몇달 사이인가요? 그거? 2달이죠. 그러니까 6월, 7월, 8월. 그럼 이제 간도 참변하고 연결이 돼 있을. 그렇죠. 네. 다 연결돼 있죠. 뭐 6월 달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8월 달에 계현 선생이 이렇게 죽게 되고 그때 이제 막 토벌하러 올라온 거예요. 또 그리고 나서 그 올라오는 세력이 더 올라가서 청산리 대첩이 이루어지는 청산리 전투가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거기에서도 다 이제 일본군이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거죠. 물론 봉오동 전투 때도 보이지만 민간인 학살은 계속해서 자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가면서 6월, 8월, 10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경신참변. 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다룰 텐데 이 경신참변에서도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그 수많은 일본군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당하니까 여기에 악이 받쳐가지고 민간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민간 그리고 이제 협력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거의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 영화 암살에서는 보면 정확하게 뭐 3,700 몇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안윤옥으로 나왔던 그 전지현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10,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수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놈들의 기록을 가지고 공식 기록처럼 이렇게 발표를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 뭐야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줄일 수 있는 숫자만큼 줄였을 거 아니냐고. 그렇지. 부정하고 심한 거 부정했을 테고. 그리고. 그거는 인정하고 우리 측에서 조사한 거, 예를 들어 고종이 암살된 흔적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독립신문 저희 뭐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숫자를 인용을 잘 안 해요. 오히려 일본 놈들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그거를 주로 인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뭐 3.1절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7,5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1운동 때 돌아가신 분이 7,509명이 사망을 했다. 이게 이제 배관 박은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 혈사에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얘기를 했더니 일본 측에서 뭐냐면 그 태클이 들어왔어요. 네, 반발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 이제 그 숫자는 논란이 분분한 얘기인데 왜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뭐 정확한 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일제 당시 스스로의 기록에는 55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500명이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일본 참 놈들은 500명 죽여서 참 잘하셨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놈들이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7,500 죽였으면 좀 서운하고 500 죽였으면 참 잘한 거고. 야. 그러니까 저기 가만히 1,000명도 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니까 가만히. 1,000명도 안 되니까 별로 안 죽인 거다. 뭐 그렇게 한마디로 저기 뭐 자랑질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놈들이. 아니 8.15 때 입 다물고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어도 예? 지금 부족한 판국에 지금 뭐라고 지금 그 사람들 지금 그 신사 이날도 패전 네. 종전 기념일, 뭐 패전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사 참배도 가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한테야 저 전범들 모셔져 있던 데라고 하지만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호국 선열이죠. 자기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문제는 이게 전쟁 범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고 아시아를 구하기 위한 전쟁했다는 그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저는 일본은 최소한 아전 인수 격으로 우리 조상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우리 뭐 니들 좀 죽여서 미안하긴 한데 그냥 뭉개고 넘어갈래. 그건 바빴잖아. 전쟁 중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미 전세대가 한 걸 왜 자꾸 저기 뭐야 우리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린 저지르도 하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런 아전 인수까지는 좋다. 니들 나라 이야기니까 넘어가자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걸 넘어선 정말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오늘도 기사를 보면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패전일인데 이 날에 야스쿠니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의원들이 막 50여 명이 참배를 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곡물만 바쳤다. 나는 기사에서 곡물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사를 우리가 제목을 뽑아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베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직접 갔어요. 2013년에 한 번 직접 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곡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 쓰는 저기 뭐야 언론이 몇 개 있죠. 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곡물을 바친 거를 갖다가
항의를 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누적돼서 그렇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 거가 문제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베는 가지 않았다. 공물만 바쳤을 뿐이고 그런 뉘앙스를 이런 뉘앙스나 이런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일본 신문. 일본 신문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티즌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8.15 이제 우리는 광복절인데 자기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는 발음이 광복인데 걔들은 항복이 돼 버려요. 우리 발음 이걸 일본 발음을 하게 되면은 항복이 돼 버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될 거 지들은 우리 광복절일 때 자기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자극할 것 같으면 8월 6일, 9일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을 때 우리 축제하고 잔치하고 불꽃 터뜨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보자. 이제 막 끝까지 가보자. 이런 네티즌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걸 얘기를 하면은 왜 일본을 자꾸 자극하려 드느냐, 자극해서 좋을 게 뭐냐, 우리가 더 손해 본다는 이 발언들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주 편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자존감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문화적 사대주의를 넘어선 이게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제 채널이 안에서 말을 함부로 잘못한데 제가 개짐승으로 봐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 친일 못해서 우리 집이 지금 못 사니까 지금이라도 친일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는 이라고 빌붙어 보려는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